이 대기실 푸는 방법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음, 혹시 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잘 들립니다. 혹시 뭐죠? 이게 줌에서 그 대기자가 막 생기게 하는데 그 대기자를 한 번에 푸는 게 있나요? 원래 들어올 수 있게? 일단 보면서 해야겠네요. 네. 일단은, 네, 보시면, 음, 아, 사용. 네. 일단은 시간이 그냥 돼서 그냥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실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일단 해제를 해놨고, 네. 그, 오늘은 매개 분석하고 조절 분석 부분을 그냥 개념적인 부분하고 제가 이렇게 좀 작년에 가천대에서 석사과정에서 이제 통계학 강의를 겸임교수로 가서 강의하면서 그쪽에 가르쳤던 내용 중에 일부 하고 내용들을 좀 뽑아서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매개 분석을 이해하려면 할 수 없이 이제 바로는 캐니의 방법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매개 변수 부분을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아줄 수 있는 거라서 대부분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x라는 어떤 독립 변수와 y라는 종속 변수, m이라고 하는 이제 매개 변수 부분에서 x에서 y로 가는 어떤 직접 효과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가는 부분 효과하고 그다음에 x에서 m으로 가는 어떤 a를 개수를 나타내는 효과, 그다음에 x를 통제하고 m에서 y로 가는 효과, 그다음에 이 m과 b와 c10을 구하는 x의 이 존재하는 가운데 x가 y로 가는 효과를 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과정이 조금 설명이 항상 자연스럽지 않아서 제가 좀 더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통 바로넷 K는 이제 처음에 1단계로는 X에서 Y로 하는 건사를 해요. 그러니까 회계식을 보면 절편하고, 그러니까 B1이라는 개수를 X에서 이제 구하는 거죠. X에서 Y로 구하는 과정을 먼저 1단계로 해서 유의한 경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넷 K는 여기서 유의하지 않으면 일단 X로 가는 게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따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X에서 M으로 가는 이제 회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의한 과정이 나타나면 세 번째로는 x와 m을 한꺼번에 해서 x와 m을 y로 보내는 회귀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절차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완전 매개인지 부분 매개인지 분석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과정에서 C'에 해당하는 X에서 세 번째 거 나와 있는 여기 보면은 비포겠죠, 여기서는요. 이 부분이 유의하지 않으면 이제 파셜 메디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부분 매개가 됐다, 혹은 완전 매개가 됐다 쓰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가 완전 매개나 부분 매개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헤이즈 교수의 어떤 글이 이제 대부분 그 논문이나 이걸 통해 쓰다 보니까 잘 큰 의미는 없는 걸로 지금은 알려져 있고, 그다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뒷부분에 이제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근데 이 바론의 케니의 어떤 문제점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하고 뒤에 이렇게 몇 가지 걸쳐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요 개수가 건너뛰었을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A와, 그러니까 X에서 M을 거쳐서 Y로 갈 때 A하고 B를 곱한 개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간접 효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부분에 검증이 바론의 케니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부분, 여기 A라는 부분에 유의하고 B라는 부분,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원래 그냥 이 없이 C라는 부분이 유의했다라고 순효가 존재하면, 일단은 그 다음 단계 가서 A를 하고 B를 하고 그 다음에 B하고 C를 해서 이렇게 과정을 하는데, A가 유의하고 B가 유의하다고 해서 곱한 게 유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증하는 과정으로 소벨 테스트하고 부트스트래핑을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 더 많은 과정이 있어요. 방법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통계 패키지에 사용하는 것만 보면은 소벨 테스트와 부트스트래핑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소벨 테스트로 대부분 다 이제 많이 쓰고, 그리고 수계 계산도 되다 보니까 또 계산기 사이트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쓰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소벨 테스트는 보통 이제 이 과정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 또 매개변수 영향을 동그라미 쳐서 딱 이렇게 겹치게 놓았을 때 이게 이제 분산이라고 보고, 그런 말도 있거든요. 통계를 배우면 분산의 마법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분산 갖고 이제 이해를 하니까 이 겹치는 걸 공통 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매개변수를 통제한 경우에, 이 매개변수를 통제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게 되는데, 통제하는 것을 제외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다, 혹은 상수로 만들어서 일정한 함수가 됐다, 상수함수가 됐다, 이 뜻을 쓰는 거죠. 그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그러니까 매개변수가 통제하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여기 C 플러스 D 부분에 이게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회계식에는 타우라고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독립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건 C와 D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가 모두 공통적으로 갖는 분산이라면서 하고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알파와 베타를 각각 구했지만, 알파, 베타를 곱한 걸 이 C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간접 효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벨 테스트는 요 A, B, 간접 효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 테스트해서 이게 충분히 크다, 그러면 보통 t 값으로 구했다면 1.96 이상이 되면 소벨 테스트 값이 유의해진다라고 해서, 그러면 유의한 매개가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요 C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념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소벨 테스트가 뭐냐 했을 때, A, B, 그러니까 개수 두 개 곱한 이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는 거 생각이 들고요. 계산하는 방법들은, 이 소벨 테스트를 하려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전제하에 Z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T 테스트의 부분이 아니라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니까 Z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고, 표준 오차의 계산 방법도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을 떼서 A와 표준 오차, B와 표준 오차를 갖고 이제 계산하게 돼요. 근데 이 계산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소벨, 아로니안, 굿맨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제 있는데, 상황에 따라 이제 쓰게 되는데, 대부분
통계 패키지는 한 번에 같이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 사이트 주소를 하나 놨는데 이 소벨 테스트를 개선해준 사이트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뭐 그냥 쉽게 찾아서 확인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다가 계산을 이제 지금 어떤 숫자를 넣어주면 세 가지 테스트를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소벨 테스트는 사실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간접 효과를 이제 한 데이터를 갖다가 확인해 보면 정규성이 확보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로 또 이제 수치를 뽑아서 계산하다 보니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된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벨 테스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부트스트래핑 하면 유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간접 효과는 지금은 대부분 다 이제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면 부트스트래핑을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런 이유들은 이제 이 데이터를 갖고 정기성 확보 검사를 해보면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밑에는 세 개의 테스트에 대한 어떤 참고 문헌 리스트니까 논문에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난 케인의 문제점 부분들이 사실 정리가 잘 안 돼 있거나, 저희가 뭐 심리 통계할 때 교수님들이 얘기하실 때 그냥 설명으로 말로 쭉 해주시다 보니까 사실 듣고는 이해는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나거나,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글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난 케인은 이제 총효과랑 직접효과를 비교해서 직접효과가 총효과보다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이제 완전매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효과가 없으니까 완전매개라고 부르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부분매개를 부른다라는 게 이제 바로난 케인의 방법인데, 근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첫 번째가 간접 효과에 대한 어떤 계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추론 검증도 안 했기 때문에 그 간접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뭐 이런 보통 설명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중국에서 한국한테 어떤 걸 줬더니 감사의 표현을 했는데 한국에서 일본에도 물건을 줬더니 또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준 걸 받아가 일본에 전달하면 한 단계를 거치면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곱해져서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분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따로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난 케인은 하진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간접 효과를 분석할 때 총효과가 1단계가 총효과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총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모든 걸 한 거예요. 전제 조건이 그거였는데 사실 그 전제 조건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효과가 존재하지 않아도 이제 간접 효과가 발생하죠. 저희가 아노바 같은 걸 해도 주효과는 존재하지 않아도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이런 전제가 좀 잘못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에 쓰는 완전 매개와 부분 매개 자체 용어도 비판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 매개와 부분 매개는 총효과가 유의한 경우만 정해야 된다는 점인데, 총효과가 유의하지 않아도 간접 효과는 유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용어상으로는 완전 매개는 훌륭하고 부분 매개는 좀 덜한 것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부분 매개에 대해서 헤이즈 교수의 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분 매개라는 것은 일부가 됐다고, 일부는 매개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나머지 일부는 매개가 안 됐다는 뜻이니까 자기가 모델을 잘못 세워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매개나 부분 매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그런 용어를 페이퍼에 쓰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가정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는가를 이제 간단하게 하면은, 일단 지금은 이 매개 효과는 X에서 M으로 가는 효과를 먼저 이제 분석을 해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로는 이게 M에서 Y와 X에서 Y로 가는 효과를 두 번째 회계식을 검증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접 효과 검증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여기 제가 아마 이거 드린 부분들을 보시면 그걸 이제 실행할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 한 과정을 이렇게 뭐 여기에 요 프로세스 R이라는 데이터가 이제 건양대학교 문건우 교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이제 보통 쓰고 있는데, 이 데이터, 그러니까 신문 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신문의 일면이나 중간면에 실리는 광고에 대한 콘드가 있고,
미디어의 영향력을 이제 그러니까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가지고 리액션하고 이제 그 설탕을 구매하는 의도를 본 건데, 이런 식으로 보통 회귀 분석을 하나 해서 하나 데이터를 내고요. 일단 부정을 지우고 할게요. 여기에 여기 회귀계수와 이 유의성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확인해서 여기 제가 부트스트래핑은 너무 많은 분들께 컴퓨터 오래 걸려서 그냥 간단하게 횟수를 줄여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데이터에 대해서 미디에이트라는 여기 메디에이션이라는 이 패키지를 이용해서 부트스트래핑을 돌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액츄얼 코절 미디에이션 이펙트라고 해서 요거의 간접 효과 AB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직접 효과, 총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이걸 통해서 유의한지 아닌지를 부트스트래핑의 신뢰구간을 이용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 제가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해 놓은 것이고요. 요거 부분으로 이제 유의성 검증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R이라는 패키지에서는 미디에이션 BK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문법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그 과정을 바로넨 케니의 방법을 총효과부터 단계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간접 효과를 부트스트래핑에 의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는데 미디에이션 패키지를 이용해서 소벨부터 나머지의 어떤 테스트를 좀 확인해 놓은 게 있어서, 이걸 좀 활용하시면 이제 점검할 수가 있게 되는데, 대부분 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처럼 회귀 분석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부분을 검증하는 게 SPSS 없어요. 그래서 R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미디어 영향력 연구라고 해서 이제 2010에 이제 헤이즈가 프로세스 매크로를 만들면서, 헤이즈 기술 만들면서 이 데이터를 갖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40명 남학생, 80명 여학생을 데리고 신문기사를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한 건데, 123명의 참가자한테 설탕 부족과 살태가 올 거다라는 걸 신문기사 1면에 실려놨을 때하고, 또 중간에 경제면 부록 쪽에 실려놨을 때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사람들이 PMI라는 건 이제 미디어의 영향력을 얼마큼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설탕의 구매 의도를 이제 측정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로 했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가 기사인데 여기 잘못 오타가 되네. 신문 기사가 어디에 실렸냐? 일은 첨면, 나머지 중간면. 그 다음에 영향력이 얼만큼 있느냐? 종속 변수 구매 의도를 이제 본 거죠. SPSS 데이터를 열면 이렇게 다른 데이터도 열리긴 하는데, 일단 세 가지 데이터로 해서 확인한 것이고요. 그래서 분석에서, 회귀 분석에서 이제 들어가셔서 여기 프로세스 매크로를 하는데 지금 4.0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나타나면 이제 Y 변수, 그다음 독립 변수, 그러니까 종속 변수하고 미디에이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델을 4번으로 고르셔야 이제 매개 변수가 돼요. 매개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세팅들이 있는데, 뭐 그냥 필요한 걸 찾아서 보시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그냥 이펙 사이즈를 보고 표준화 계수를 보고,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에서 하는데, 보통 이제 이 탐색을 할 때 탐색하는 용도 이제 모델레이션 컨디션 쓰는 것들이 그냥 세팅해서 그냥 큰 여기서는 영향력 없고 모델레이션 할 때만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이제 회귀 분석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 쭉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설명해 드리면,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하고, 처음에 PMI 하고 독립 변수에서 매개 변수로 한 게 나타나서, 매개 변수는 절편이 5.3769에 이 회귀 개수는 0.4769에 나타나는 A라는 게 하나 C라는 게 하나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에다가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한 거에 이 A 여기 C'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회귀 개수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간접 효과는 다음 페이지 이게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간접 효과에 대한 것들을 따로 계산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아까 저기
0.476이랑 0.506를 곱한 값이죠. 이거 부분에 유효성 검증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아까 그 소벨 테스트에서 이걸 제가 해놨는데 거기선 유의하지 않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선 지금 유의하게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실 이렇게 이 데이터 볼 때 불편해서 제가 그 올려드린 자료에는 제가 엑셀로 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쭉 카피에다가 그냥 갖다 붙여놓고 그냥 텍스트 분리만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회계 개수 표하고 간접 효과랑 계산한 표하고 그러니까 보통 페이퍼에 넣는 양식으로 해놓고 그림을 그려놓은 걸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사용하시면 쉽게 될 것 같고요. 결과로는 이렇게 XSM으로 가는 계산을 이제 0.477 나와 있고, 그, 직전 효과 X에서 그 M하고 같이 갈 때 효과가 0.56, 506하고 204 나타나 있는 요 부분의 값들을 이제 미리 계산해서 올려줘 있는 거고요. 간접 효과는 두 개 곱한 값이 0.241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건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결과를 보다 보면 이제 해석하는 방법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해석 부분도 좀 자세히 썼습니다. 그래서 A라는 개수가 이제 뭘 말하느냐. 이거는 신문 기사의 위치 조작이 미디어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분형 변수로 그러니까 그 콘드가 1이면 1면 0이면 중간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계수 해석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이제 그 X 독립 변수가 1단위 증가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속 변수죠, M이. 그게 0.467호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속형 변수끼리는 1단위 증가하면 그만큼 증가한다 라고 표현하고, 이분형 변수다 보니까 차이가 난다.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서 평균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형 변수는 그냥 평균 차이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다. 이걸 해석해서 쓰면은 페이퍼다 쓸 때는 신문 기사 1면에 실렸다고 들은 사람은 신문기사 중간면에 실렸다고 들은 사람보다 미디어의 영향력 값이 0.4765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쓴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 헤이즈 교수 논문에 이거 프로세스 매크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이해하지 못하게 글은 쓰지 마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콘도가 그 비친 영향은 유의하였다. 이렇게만 쓰지 마라. 그러면 보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헷갈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을 좀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저도 한번 그렇게 써본 거고요. B 부분이 뭐냐면 여기 이제 그러니까 A의 개수 해석은 X에서 1단위 증가하면 M이 0.476만큼 차이 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B는 신문기사 위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이거 1과 0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얘는 통제한 거죠. 통제해 놓고 M이 한 단위 증가하면 PMI가 한 단위 증가하면 Y가 그 한 단위 차이 난다. 그러니까 0.5064만큼 차이 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B를 개수를 쓰실 때는 얘를 통제하고 X를 통제하고 썼다라고 해서 이걸 해석을 쓰면 신문기사의 위치가 동일하다면 미디어 영향력이 한 단위 큰 사람은 그 한 단위 작은 사람보다 설탕 구매 의도가 0.506만큼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C'에 해당하는 거 여기 직접 효과 부분이죠. 이거는 미디어 영향력을 통제했다. 그러니까 얘 영향력이 상수화시키거나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 거죠. 이제는 그랬을 경우에 그 M이 통제됐을 때 한 단위 차이 나면 그게 0.2544만큼 차이 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는 역시 이제 이분형 변수라서 이제 평균 차이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는 미디어 영향력에 상관이 없다면 일면 기사에 들은 사람들이 중간면보다 0.2544만큼 설탕을 더 구매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랭킹은 이게 독합한 값은 이제 검증이 안 돼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해석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접 효과는 어떻게 쓰냐? A, B를 한 것은 이제 값을 계산하면 두 개를 곱해서 나타난 0.2413인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신문기사 위치 조작이 X, 이 콘드가 미디 영향에 미치는 영향과 신문기사의 위치를 통제한 후에 미디 영향력이 설탕 구매에 미치는 영향의 곱셈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즉 이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복잡하니까 쉽게 쓰는 방법이 신문기사의 위치 조작은 미디 영향력을 거쳐서 설탕 구매에 대해 미치는 간접 효과이다 라고 요약을 해서 쓰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해석한 말은 신문기사의 위치가 영향력을 미치고 미디 영향력이 설탕 구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인해서
신문기사 1면에 실렸다고 들은 사람들이 중간면에 실렸다고 들은 사람보다 지금 여기 계산한 A, B죠. 0.2413만큼 더 구매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게 나중에 그 다른 논문들이나 이렇게 볼 때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일반적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 C는 이제 총료가인데 C는 이제 C'과 AB를 더한 값이죠. 0.4957 정도 값이 나왔는데 합계이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총료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2분열 변수다 보니까 1면에서 있는 평균하고 중간면의 평균의 차이로 0.497657, 496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보고 그 계산을 제가 여기다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간접 효과죠. 사실 총효과가 유의하지 않아도 간접 효과가 유의하기 때문에 보고할 때 여러 그 방열로 여러 변수가 매개 변수가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간접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소벨 테스트 아까 한 거 다시 갖고 왔고 그 여기다 제가 쓰는 거는 그냥 제가 그 소벨 테스트 변수를 넣으면 그 쉽게 그 결과를 이제 한 걸 이제 함수로 만들어 놨는데 아마 그 R 파일이나 여기 그 이걸 복사해서 함수로 돌리셔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아래처럼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소벨 테스트로 한 값하고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런 의미로 나왔는데 방금 부트스트래핑을 해보면 A, B는 유의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차이가 날까 이런 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그 소벨 테스트가 굉장히 안정적에 검증된 걸로 알고 했는데 항상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있을 때 사실 부트스트래핑을 쓰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소벨 테스트는 정규분포를 가정한 거기 때문에 실제 정규분포인지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서 R 패키지하고 라반이라는 구조방정식 패키지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보면은 그 R은 이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해서 불러거나 require로 써서 이제 불러온 패키지가 오고 얘는 이제 리스트 함수로 그러니까 X가 누구다, Y가 누구다, M이 뭐다 이렇게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정확히 지정만 해주면 되고요. 함수는 드루 모델과 statistical diagram이라는 함수로 해서 이 드루 모델은 개념적 모델을 그려주고 이 통계적 다이어그램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실제 통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SPSS에서는 좀 그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빨리 되니까 R이 좀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mean summary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게 콘솔 창에 나타나고 테이블로 하면 이렇게 예쁘게 이제 그 마크다운으로 나타나서 이제 한 거고요. 이게 변수는 테이블이면 마크다운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논문에 넣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변수로 해서 통계 부분을 이제 좀 확인해 봤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회계 개수를 지금 이제 이렇게 이 변수를 넣으면은 이 패키지에서는 이 표를 빨리 그려줘요. 그래서 이제 A가 0.477이다, B는 0.506이고, C'은 0.254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회계 분석표를 일단 빠르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썸머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테이블은 여기 마크다운 쓰는 거니까 모델의 썸머리를 하면 그냥 이렇게 나타나 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간접 효과를 할 때는 사실 얘도 간접 효과는 그 부트스트래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구조 방정식 패키지를 써요. 그래서 이거의 문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긴 한데 일단 모델을 세워요. 모델을 세우는 방법은 뭐 잠재 변수에다가 이제 인디케이터나 아이템 연결하는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화살표 보여주는 게 이걸로 하고 리그레션은 이제 이 슬러시 하나로 이게 물결표 하나로 하고 분산을 할 때는 물결표 2개, 그 다음에 새로운 변수를 정의할 때는 점에다가 이퀄로 해서 이제 키보드에 쓰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 프로세스 과정을 할 때는 사실 잠재 변수 쓰지 않으니까 쓸 게 없고 보통 리그레션하고 변수 설정만 쓰게 되죠. 얘가 쓰는 함수는 셈이라는 함수인데 모델을 갖다 지정해주고 데이터가 뭔지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정해주면 얘를 그 행렬을 하나 만들고 이쪽 행렬 만들어 비교해서 적합도도 따지고 뭐 분석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회계 분석을 벡터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써보면 이 콘도에서 A라는 개수로 PMI에 보내라 회계에서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콘도를 개수는 C, 그 다음에 PMI는 개수 B로 해서 리액션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같이 보내라 하는 게 이제 회계 분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변수를 정의할 때 간접요과는 요 A, B를 곱해서 간접요과, 직접요과는 C, 그 다음 토탈은 2개 더해라. 그리고 이거는 보통 이제 논문에서 많이 써서 그냥 간접요과가 총요과에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있는지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가서 모델을 정해주고 데이터는 누구다 정해줘서 하는데 부트스트랩핑을 지금 1000번 정도를 해서 돌렸어요. 그렇게 해놨더니 결과는 따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많이 데이터가 많이 나와서 일단은 여기 프로세서 아래 있는 걸로 이 매개효과의 썸머리를 보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여기에서 결과된 거를 부트스트래핑과 이제 이 C의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A, B가 유의하다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부분을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 구조 방정식 같은 걸 쓰면 샘플롯이라는 데서 그려주고 이거 제가 이 모양을 예쁘게 잡느라고 이제 행렬 위치를 잡아놓은 거고 보통 샘패스라는 그 함수에다가 방금 분석한 함수 넣고 그러니까 개수나 몇 가지 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임의로 정해주어서 이제 모양을 잡아준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좀 불편할 때는 아까 프로세서에 드루 모드가 똑같이 방금 분석한 거 넣어주시고 저기 까맣게 칠한 거 있잖아요. 요거만 정해주면 그냥 이거 다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개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려주는 모습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코드를 복사해서 그냥 신텍스를 쓰시는 경우에는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그냥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간접효과의 정교성을 얻어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프로세서를 부트스트래핑 데이터를 방금 야반에 돌린 데이터에서 뽑아와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A에 해당하는 쭉 데이터, B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A, B를 곱해서 만들고 이걸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려보면은 그 데이터를 쭉 그려서 보시면 0의 이제 이 밀도함수에서 어떤 구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정교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규모에 많이 가까워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 샤피로 윌크스 테스트를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앤더슨 달링 테스트를 쓰는데 보통 이제 이거 두 개를 어떤 데에 쓰냐면 샤피로 테스트는 표본이 5000개 이하는 쓸 때 괜찮다라고 보고 앤더슨 달링 테스트는 표본수에 상관없이 쓴다 해서 두 가지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정기분배를 갖추지 않은 모습이죠. 여기 0이 이제 벗어나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간접 효과를 냈을 때 그렇게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부트스트래핑 결과에서 신뢰관을 확인해 보면 여기서는 이제 모든 옵션을 해놓으면 이게 이 메타 테이블에다가 부트스트래핑의 옵션만 딱 이게 추가해 주시면은 나타나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올이라고 표시를 안 하면 그냥 이 PRC 부분만 나타나서 이걸로 대부분 다 쓰고 SPSS도 이걸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종류별로 나타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이 아래서 보시면은 방금 전에 했던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 보신 거에 프로세스 알로 하는 거라고 이제 써놔져 있을 건데 만약에 알로 하실 때 여기 메뉴에 여기 이 점점점점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누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마크다운 따라놓은 걸 가서 여기 넘어가서 거기로 빨리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거나 여기 밑에 찾아가는 게 따로 있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세 개의 변수를 정의해 놓고 이걸 그려서 이제 여기 모델을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서 얘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요 통계적 모델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통계적 요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회계계에서 요약한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라바를 써서 하는데 이 프로세서 아래서 트리플 이퀄레이션이라는 함수를 쓰면 여기 함수를 제가 이렇게 지정하는 걸 직접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확인해 보면 이 신텐스를 제가 써야 되는데 지가 만들어 줘요. 그래서 이걸 좀 써서 이 모델을 쓰고 이거 돌리면 좀 오래 걸려서 제가 미리 돌려놨어요. 그래서 얘를 돌려서 확인해 주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모습이 이제 나타나요. 그죠? 분석한 결과 A, B, C하고 제가 새롭게 정의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보통 이제 이 부분 갖다가 적합도를 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적합도를 보시면 이렇게 적합도 부분이 나오는데, 이 적합도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주방정식이 아니면 대부분 카이 제곱이 다 0으로 나타나고 디그리하고 프리즘도 0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적합도 검정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경로 분석을 하면 적합도 분석을 별도로 하지 않아야 되고, 그 디그리 오브 프리즘이 0이 나타나야 원래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더 이렇게 나중에 문법 보시기 좋게 필요한 걸 골라내는 거, 이걸 확인해 놓은 친구, 요거를 방금 전에 정리한 것들이 이렇게 간접력과 유의성은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그려진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동작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해서 변수를 정해서 돌려주는 게 돼요. 근데 지금 보이실 부분들이 이제 부트스트래핑 데이터인데, 이게 딱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지금 부트스트래핑 한 부분만 이게 뽑아낸 거예요.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A, B 부분을 한 건데, 실제로 이제 요거 부분만 보시면은 부트스트래핑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A 부분 C의 개수, B의 개수 해당하는 거를 뭐든지 계산을 해놓고, 이걸 갖고 여기 요 A 부분하고 B 부분을 다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걸 그려놓은 게 이제 덴시티 플롯으로 이제 그려진 건데, 이게 사이즈가 크면 잘 안 그려져서 사이즈를 잠깐 조절해서 다른 걸로 해서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방금 전에 이제 그려진 이런 데이터가 확인해 볼 수 있게 그려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쿠크 플롯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샤피로 일크 태스크와 안더스튼 달링 테스트를 해서 이제 정규분포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원래 아까 나왔던 부분이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봤던 부분인데, 컨트롤로 돌릴게요. 이렇게 확인했던 부분을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나타내는 과정을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실 때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독립 변수가 이분형 변수니까 해석이 좀 더 쉬운데, 이제 연속 변경 변수일 때 어떤 거냐는 건데, 일부러 데이터는 헤이즈의 프로세스 매크로에 있는 데이터를 일부러 그걸 갖고 와서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 스트레스 연구라는 거는 기업가들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을 직면했을 경우에 억압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기업 활동을 처리하고 안 하려고 하느냐를 본 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서 이 회귀 분석 쪽에서 프로세스 매크로를 해서 이제 변수를 넣어주는 거죠. 여기도 역시 똑같이 동일하게 넣어주고 설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제 다만 독립 변수가 어떤 거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결과를 보면 복잡하게 이제 나와 있지만, 사실 거기에 이 어펙트로 가는 이제 이 이코노믹 스트레스에서 어펙트로 가는 부분, 그 다음에 처리하는 위드로에서 이제 두 가지 변수 확인한 거, 그 다음에 간접 효과를 이제 확인해 주는 게, 여기에서 이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확인하는 부분들이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 주는 부분들은 이게 거기도 이제 엑셀 표에 넣으시면 그냥 이렇게 표를 만들게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유의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보실 때 이 간접 효과는 한 단위, 종료 스트레스가 한 단위 증가하면 기업가 Y 값이 X 값이 한 단위 더 작은 것보다 큰 쪽에서 0.133만큼 커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으로 하고, 유의하다라고 쓰는 부분들을 이제 해놓은 거죠. 이걸 또 이제 프로세서와 R에서 할 때는 리스트 3개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델의 썸머리를 보면 회귀 분석 결과를 쉽게 얻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함수를 그냥 복사해 놓으시고 그냥 순서로 넣으시는 게 더 아마 분석하시는 데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모델 구성은 아까 이제 트리플 이퀄레이션으로 쓰든가 아니면 이렇게 써주시고 셈으로 돌려서 하시고, 보통 교수님마다 이게 횟수를 뭐 5,000번 이상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10,000번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보통 10,000번 정도 하면 한 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해서 돌린다고 보시면 되고, 결과는 이제 두 개, 매드 썸머리가
메디에이션을 해놓은 거랑, 그 다음에 그 부트스트랩 결과를 이제 해놨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려주는 거는 드루 모델을 그리면 좀 더 빠르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해서 그 전체 절차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건 뭐 해석이겠죠. 이제 이 결과를 볼 때 A, B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산한 0.133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일단이 커지는 경우보다 우울한 정서를 매개로 하여 기업 활동 처리하는 의도가 그러니까 이게 경제 스트레스 일단이 커지는 경우에 우울한 정서가 더 큰 경우에는요, 기업 활동 처리하는 경우에 0.133 단위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0을 포함하지 않는 유의미하였다라고 쓰게 되고, 증격 효과는 마이너스니까 이제 커지는 게 작아지게 되겠죠. 부적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경제적 스트레스가 일단이 큰 기업가는 적은 기업가보다 처리하는 의지가 더 0.077만 크다라는 것이고, 총효과는 양수니까 그러니까 정적 효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스트레스가 일단이 크면 결제활동 처리 의사가 0.077만 커진다. 그러니까 해석 자체는 복잡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그 과정 부분에서 이제 체크하실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시는 게 이제 필요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매개 효과는 결과적으로 쓸 때 그 독립 변수가 이분형이냐 이제 범주형 변수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연속형 변수로 되어 있냐, 좀 차이가 좀 있고 해석 방법도 사실 더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더 이슈를 잡아놓지는 않았는데 그 표준화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시는데, 여기 매개 변수는 사실 그게 아무 영향력이 없어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절 효과를 설명할 건데요. 조절 효과는 이제 모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 회귀 분석에서 보면은 이렇게 X, Y 상호작용, 이게 회귀 분석의 항인데 사실 동일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모델, 통계적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개념적 모델을 보면 이쪽에 X랑 W랑 상호작용을 만들어서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고, 회계식은 이런 식으로 항을 상수항을 제가 일부러 좀 빼놓긴 했는데 B1, B2 이제 X에 대한 항, 그 조절 변수에 대한 항, 상호작용 항, 이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생각보다 그 책자나 교과서로 되어 있는 책이 많지 않아서 좀 자세히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 Y에 미치는 인과관계의 크기나 방향이 이 W 이제 조절 변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걸 달라지게 만드는 변수를 모듈레이터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범주형 변수이면 1과 0이면 1일 때와 2일 때 이게 하다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를 구조반의 다집단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팩토리얼 아노바의 상호작용에서 이제 회귀 분석과 지금 여기 모듈레이션 조절 효과 분석은 수학적으로 아예 동일하고, 회귀 분석에 의한 방법이 더 일반적으로 탄력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 설계하는 그 방법보다 회귀 분석이 훨씬 나아서 아마 고급 심리 통계하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탄력적이고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변수를 인터셉트까지 넣어서 확인해 보면 이 X 변수가 들어있는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회귀 변수를 인수분해 써놓으면 지금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나타나요. B1, B3를 같이 있는 거와 B2가 있는 걸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X 변수 안에 요거 들어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B1 더하기 B3 곱하기 W를 X가 Y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 효과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 조절 변수의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 부분을 따로, 그러니까 X가 Y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라고 부르고 이걸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막 치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는데 독립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헤이즈 교수는 어떤 얘기 하냐면, 이게 사실은 여기 X랑 이걸로 이제 인수분해서 그렇지, 근데 W끼리 인수분해했으면 값이 B1과 B3 인수분해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절 변수가 사실 이 식을 봐서는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자기는 X, Y를 조절 변수, X에서 Y의 관계에서 W를 조절 변수로 넣었지만, 사실 W에서 X로 갈 때 X가 조절 변수인지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원래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론적 배경, 이제 선행 연구에 의해서
여기 이 X와 Y의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걸 확실히 밝혀야 되긴 해요. 제 석사 때도 그걸 정확히 안 하고 이제 조절 효과 분석을 할 때 교수님한테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지는 내용이 그 X에서 Y는 인과관계가 누구의 선행연구 누구 거에 있냐, 몇 건에 있냐, 어디에 있냐 이런 거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교수님이 까칠하다고 생각만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 사실 누가 인과가 있는지 이론 관계가 없으면 사실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연구 통해서 인과관계는 좀 확실하게 밝혀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으로 저희가 2A 아노바를 해서 실험 설계를 했을 때 이 상호작용 효과를 이제 요인 A와 요인 B로 놓고 뭐 A, B에 관련돼서 M와 MC 해서 이제 차이에서 이제 이 컨트라스트를 해서 이제 하잖아요. 이 효과 값이 바로 여기 B3에 해당하는 조절 변수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개수랑 이 2A 아노바에서 했던 거랑 값이 동일하다는 거 체크해 놓고 계시면 아마 그 변수 숫자 이렇게 나오는 숫자를 보고 쉽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 얘가 얘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는 방법들은 이 변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 조건부 부분이죠. W로 0으로 놓게 되면 그 여기 변수가 없어지니까 Y는 B1에 X만 남게 돼요. 그 얘기는 X값의 0단위, X 단위의 차이에 따라서 X가 X-1단위거나 X2가 2단위, 그러니까 한 단위 차이 날 때 Y에 미치는 영향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분연 변수면 차이가 난다. 독립 변수, 연속형 변수면 Y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은 W가 0을 동일할 때 X의 차이에 따라서 Y에 미치는 그 차이값이 B1이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B2는 W가 0인 경우에 이제 이게 X가 0이면 이 계수가 0이면 그냥 요것만 남게 되죠. X가 0이면 그 Y가 그 W와 B2에 의해서만 결정된 회계식이 되니까 X가 Y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이다. 즉 W가 한 단위 차이 날 때마다 Y값 차이가 얼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WZ항이 도입되면 조건부 효과를 의미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그냥 이 W 이 항이 없어지면은 WX가 곱한 항이죠. 그러니까 여기였고 여기 앞에 있겠네요. 여기에서 볼게요. 여기 곱해진 요항이죠. 여기 곱해져 있는 항이 없으면 이제는 Y는 I 더하기 BY X, B2 더하기 X니까 이런 경우는 상호 조건부 효과가 있는 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뭐 밑에는 비조건부 효과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조건부 효과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조건부 효과를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를 더 썼어요. 처음에 쓰이는 요 식이 있잖아요. 이 식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W를 통제한 상태 혹은 이게 W가 통제되면 이게 상수가 됐으니까 X랑 Y의 항만 남게 되잖아요. W 자체가 통제됐으면 그러면 W 혹은 W와 W 상호작용을 통제한 상태에서 X가 Y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하는 거 그 메인 이펙트다라고 해석하면 이게 잘못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상호작용항이나 조절 변수가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얘들을 통제하고 이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상호작용이 없으면 얘를 통제하면 얘가 되는 거 맞는데 상호작용이 있으면 그런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나타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렇게 좀 보시다 보면 금방 이해되실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그냥 나중에 한 번 더 분석을 해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아요. 이 모델레이션 분석은 이제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연구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캐서린이 그 129명 피험자에게 자격이 부족한 남자가 승진을 한 거예요. 똑똑한 여성 변호사가 그 승진을 뺏기고 부족한 남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승진을 한 걸 보고 이 이야기를 이 피험자들에게 들려준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딱 캐서린이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피험자에 들려주는 거죠. 캐서린이 항의했다, 항의하지 않았다 라고 들은 사람들 이랬을 때 캐서린에 대한 호감도 평가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여자가 뭐 그런 걸 다 항의하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정당하지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이런 평가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을 갖다가 섹시즘이라는 변수를 해서 놨답니다. 프로테스트 0과 1은
항의하지 않았다는 0, 항의했다는 1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제가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가 여기 변수는 이 항의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뭐 변수가 3개로 돼 있더라고요. 뭐 어떤 가만히 있었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데이터를 논문을 찾아보니까 데이터가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1과 0으로 이제 항의했다 안 했다를 코딩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원래 프로테스턴 데이터를 오리지널 데이터라 여기 프로세스 안에 있는 데이터 오리지널 데이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 다시 코딩을 하나 해서 해놓은 코드고요. 그래서 이거 뭐 오리지널 데이터 돌릴 때 요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통계 돌린 거 요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5.3하고 5.7 정도 차이가 났던 게 있는데 분산이 동일한지 확인해 보더니 동일해요. 그래서 t-테스트를 해봤더니 두 그룹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분산 동질성은 이제 p-값이 0보다 크니까 동질했고 t-테스트는 분명한 차이가 났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이제 했어요. 3가지로 이제 간단하게 이 항의했다 안 했다가 프로테스트거든요. 이거가 호감도를 했고 그 다음에 비교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3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평균 중심화를 해서 데이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평균 중심화를 어떤 데이터를 했는지에 따라서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이 좀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거 갖다가 이제 해본 결과가 다 이제 종류별로 이제 코드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하실 때는 이거 일일이 다 치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세스 아래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상호작용 효과식만 딱 하나 쓰시고 compare mc라는 함수를 하시면 이게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이 한 개 코드만 쓰시면 나타나는 함수가 있어서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 1에서 y값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항의했다고 들은 사람보다 항의했다고 들은 사람들이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보다 항의했다고 들은 사람들이 캐선에 대해서 호감도가 더 컸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세 번째죠. 상호작용을 도입했을 때는 이제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값을 계산했을 때 호감도 미칭령을 확인해 봤을 때 미칭령이 조절되기 위해서 이제 확인해 준 거를 계산을 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조건부 효과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탐색해서 여기 여기는 아까 매개 분산 매드 썸머리였는데 여기 모드 썸머리로 하시면은 테이블 없으면 그냥 콘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이렇게 딱 분석해 주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가 항의했다고 하는 그룹은 하고 항의하지 않았다는 그룹이 있는 거죠. 항의했다는 그룹은 이제 이 호감도가 항의했다는 그룹은 이제 항의한 정도의 크기에 따라서 점점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절 효과 이제 그래프를 보고선 해석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조절 효과는 아까 매개변처럼 막 자잘한 설명을 별로 안 하고 그래프를 보고 상호작용이 있었고 간단하게 자기 연구에 따라 설명해 주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 설명을 잡기가 좀 힘들고 하니까 이게 특정 값을 선정하는 뭐 조명등 분석법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것들을 쓰게 돼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특정 값을 먼저 그 전에 특정 값을 W에서 뭐 4.33, 5.117, 0.509로 해서 비율로 뭐 이렇게 뭐 16%, 뭐 80%, 60% 이렇게 골라서 57%, 뭐 84% 골라서 그 항을 찍어서 거기 차이를 비교해주는 분석법이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는 콘드 플롯이라는 걸 이용하면 그냥 자동으로 그려져서 값도 자기가 다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다만 이거 똑같이 SPSS는 공식에 넣으셔서 직접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엑셀에다 넣은 다음에 계산을 해야 값이 나와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조건부 과정 분석은 사실 아래 해보면 훨씬 더 편리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노동이 없어지니까 편리해져서 요거 이제 함수가 쓴 것만 순서대로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평균에다가 1표준편차 더한 거랑 1표준편차 뺀 걸로 이게 그래프가 그려진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특정값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제 이거 갖다 비판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논문 리뷰를 내면
굳이 왜 n 플러스 sd, n 플러스 n 마이너스 d 그래서 이렇게 했냐? 다른 방법 없냐? 따지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자의적이고 습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많이 경고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존슨 네이만 방법이라고 해서 주명등 분석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게 아니라 어떤 범위를 이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거죠. 물론 그 제가 수기로 계산해 보니까 웬만하면 다 이제 수기 계산을 다 해보는데 정말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 집단의 어떤 차이를 위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과 특정값을 갖고 2차 방정식으로 이게 많으면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 해가 유의한 구간이 어디냐, 뭐 판별t가 0보다 큰 부분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JM 플러 FT 아까 그 회귀분석 값이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여기가 그 non-significant한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유의한 구간은 0.497호보다 크고 0.3950보다 작은 쪽에서만 유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뭐 좀 4975, 3.5, 4.9잖아요. 그러니까 4.9 여기서 나타나는 4.9 정도 잘라서 위쪽은 유의하면 그 3.0 뭐 여기가 방금 전에 3.5였죠? 3.5였으니까 여기 부분 갖고 설명하면 4.3은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3.5고 밑에 걸 설명하고 5가 넘어간 값을 갖다 설명해 유의한 값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확인해서 활용하시면 설명하는 부분을 좀 관심 갖고 연구자가 어떤 필요한 부분을 관심 갖고 설명하는데 유효하게 나타날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쭉 설명하다 보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회귀 분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면 그렇게 안 하지만 여기는 회귀 분석을 하고 썸머리에서 좀 확인해 보신 다음에 모두 썸머리를 하시고 하면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콘드 플롯 그림을 그리고 존 네이만 그 플롯을 그려서 유의한 부분을 찾아서 설명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예, 이 SPSS 하면은 이 데이터를 부르셔서 여기 SPSS 데이터는 처음부터 코딩을 두 개로 해놨습니다. 그냥 해놔서 편안하게 쓰실 것 같고 Y 변수에다가 이제 호감도 넣고 X 변수에다가 이제 들은 프로테스트 변수를 넣어요. 그리고 모델은 1번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샘플 사이즈 나와 있고 이 분석 결과가 이제 기성 회귀 분석 결과가 쭉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가 쭉 나타나는데 중요한 데이터는 바로 요 데이터죠. 이거는 지금 이 과정이 연속형 변수인데 쭉 가다가 쭉 계산해 놓으신 거고 요게 바로 이제 그래프 그리는 변수인데 데이터 리스트 프리부터 엔드 데이터까지 빨간색 부분을 복사하세요. 그리고 SPS에서 신텍스 창을 열어서 거기다 붙여 놓으시고 그냥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막 그래프가 그냥 나타날 거예요. 점만 찍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집 창에서 이제 하거나 여기서 이제 XY 도표 척도를 해서 회귀 분석 적합이라는 걸 표시를 해 놓으면 이 상태에서 누르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확인해 주시면은 이제 그래프가 두 개 나타나시고 이걸 다른 이름을 복사해서 이미지나 해서 하시면 문서에 딱 붙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과정을 처음에 그려도 안 나타나니까 회귀 적합선을 그려야 나타나고 이거 갖다가 0일 때 1일 때 아까 그려진 거 여기까지 나타나고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서 본인이 해석을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하는데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여기 프로세스 R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SPSS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써다 보니까 한경희 교수님 수업에서 제가 뭔가 분석을 해서 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저게 좀 R인데 R로 쓰는데 SPSS에 쓰는 어떤 데이터처럼 얻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딩이 너무 어려워서 검색을 하다 보니 두 가지 패키지가 그걸 해주는 게 있어서 이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얘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PQOD라고 하는 이 패키지인데 얘를 로딩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LM이라는 게 아니라 레지듀얼 함수가 같이 되어 있는 어떤 다층 분석이 함수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를 상호작용 효과를 쓰시고 예, 그 다음에 센터드 하는데 저는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 센터를 한 거죠. 이게 민 센터링을 한 거죠.
그래서 해놓고 데이터를 해놓으시고 확인해 보시면 데이터가 이제 계산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게 다중공선선도 확인하게 되는데, 뭐 다중공선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지 좀 확인해주고 계산 결과를 얘가 회계가 얼마나고 상호작용 효과는 0.833이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니까 이거는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밑에 보면은 또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심플 슬로프라는 거 방금 분석한 걸 가지고 심플 슬로프라는 함수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프리텍터는 이제 이게 프리테스트라는 정수 변수고 모듈레이션이 이제 섹시즘이라는 걸 해서 라이크를 보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체크를 해놓으시면 이 값이 자기가 그려서 이제 계산에 나와주는 거죠. 제가 이 값을 그대로 카피해서 엑셀에 넣었더니 이제 상호작용효과 그려주는 거 한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보다 보면 다른 과에서는 잘 안 보였는데 저희 과에 관련된 논문에서는 심플 슬로프 어널리시스라는 용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찾아도 인터넷 검색에 잘 안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가 한 조절 효과 분석을 한 걸 심리학에서 심플 슬로프 어널리시스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산하는 과정들도 있어서 심리통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심리통계 수업을 듣다 보니 김영 교수님은 이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계산하는 과정을 주변 평균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고 이 부분을 그냥 여기에 심플 슬로프에다가 쓰시고 그 다음에 플롯 슬로프라고 이거 명령어만 치시면 아예 다 그려줘요. 또 자기가 얘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던 이 심플 슬로프 값 여기다가 썸머리가 아니라 이 파이프라인을 이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디버스에 있는 항으로 사실 이거 크게 둘러싸야 되는데 불편해서 갖다 붙이는 코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는 이걸 붙여놓으면 플롯 그리라면 이게 그리게 되고 어노테이트를 해놓으면 이제 제가 값을 써놓으면 거기다 이제 수치를 써주는 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리면 상호작용 효과 그래프를 조금 더 엑셀 안 써도 그냥 쉽게 그려지고 그리고 논문을 보니까 이걸로 그린 논문이 생각보다 많은가 봐요. 이 모양이 이 변수 다르고 동일한 게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페이퍼에도 쓸 수 있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SPSS에서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려볼 수는 있는데 국내 페이퍼도 있고 해외 페이퍼도 있고 SPS에서 그린 거 내시면 다 리젝트 되거든요. 그래서 SPS에서 그린 거 내시면 안 되고 엑셀에서 예쁘게 그리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그리든 그려서 내야지 XPS에서 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절이 많이 된다는 걸 알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패키지가 인터랙션스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얘가 원래 JTools라는 패키지에서 이게 너무 복잡해서 조금 더 간단히 떼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뭐 똑같습니다. 함수는 똑같아서 둘 중에 아무나 로딩하면 되고 일단 요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분석하는 건 동일하게 해놓고요. 심플 슬로프 있죠, 이것도요. 그다음 함수명이 sim하고 언더바에서 슬로프 쳤는데 모델은 F3 넣고 똑같이 넣어요. 그러면 값이 지금 쭉 나오는데 여기 있는 모습이 바로 이제 SPS에서 나오는 값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평균한 거, 플러스한 거, 마이너스한 거 값해서 실내 구간에 이제 실내 구간하고 실제 P값하고 나타나 있어서 계산되어 있고 변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더 이가 막 늘어나요. 자세한 값이 늘어나는데 일단 저는 소개 차원이라서 일단 여기까지만 써봤고요. 여기 아래에서는 물음표만 치면 설명이 다 나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존 네이만 곡선을 그릴 때는 그냥 여기다가 JM 플롯을 여기 똑같은 거에 추로만 써놓으시면 아예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려져서 확인된다는 걸 보시면 되고 단점은 이 값이 얼마인지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값이 여기 잘라진 값이 얼마인지는 프로세스 R이 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JM블룸 프로세스 R을 보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는 프로브 인터랙션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름을 좀 기억하기 좋긴 한데 여기다가 모델 넣어주고 변수 다 설정해 주고요. 이거를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라면 두 개, 그러니까 이게 1 표준편차, 1 마이너스 표준편차 한 두 개로 그려주고 이게 없으면 세 개로 지금 여기 사실 세 개로 그려져 있는데 세 개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여기다가 실내 구간을 좀 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그 아까 방금 전에 여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옵션을 떼면 그냥 아예 세 개를 그려버리고 자기가 값을 계산을 얼마를 갖다 계산했는지 옆에 출력이 콘솔장에 출력이 돼서 쉽게 그릴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얘는 보기는 좀 허접해 보이는데 옵션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제 그 어떤 그려지는 거가 다양하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옵션을 연습하도록 이 개발한 사람이 GitHub에다가 이제 옵션을 넣는 걸 샘플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넣어주시면은 예쁜 그림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실 얘도 논문에 있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JTools라는 데서는 다른 게 sum하고 m이라는 함수가 더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에 대해서 회계음석 결과를 논문에 넣기 좋게 뭔가 이렇게 보여준 함수가 좀 많이 나타나 있어서 요걸 좀 활용하시면은 요약 보기 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프로세스 R과 SPSS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제 인터랙션스까지 두 가지 패키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쓰다 보시면 저도 이제 쓰다 보면 함수가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안 잃어버리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좀 쓰시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보통은 저 텍스트를 R보다는 그냥 어떤 저는 에버노트에다 많이 해놓거든요. 코드를 넣을 수가 있어서 에버노트 창을 넣어놓고 거기다 칸을 비워놓고요. 필요한 거를 좀 아무리 외워도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카피해서 놓은 다음에 거기다 변수를 넣어서 분석에 좀 활용하는 걸 쓰긴 해요. 근데 나름대로 그런 방법이 꽤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게 귀찮은 건 아예 함수를 좀 시간 걸리다도 만들어서 제가 이름 외우기 쉬운 함수로 해서 놓는데 그것도 좀 맹점이 있는 게 제가 이름을 만드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자주 나타나서 일단 아주 많이 쓰는 것만 함수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릴 게 사실 이거 할 때 미인 센터링을 하냐 센터링을 이렇게 하는 거 부분을 어떤 걸 하느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사실 이거 부분에 추천해 줄 논문이 있어요. 외국에 있는 논문보다 이 논문이 훨씬 더 잘 되고 읽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영건의 2016 연도 건데, 좀 있죠. 그러니까 조절 분수가 조절된 매개 분석, 매개 조절된 오해와 진실인데, 이게 헤이즈의 연구와 기타 등을 다 모아서 정리해 놨는데, 여기에서 평균 중심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다 놓고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평균 중심화나 표준화는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인데, 사실은 이제 결론은 조절 효과를 할 때는 표준화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표준화와 평균 중심화는 의미가 없고 어차피 상호 중심항은 영향을 안 받는다. 아마 심리통계 공부하신 분은 뭐 데이터 해보시면서 나타나겠지만 사실 그래서 이 투이 아노바나 했을 때 상호작용만 보고해라. 통계는 원래 그것만 보고하고 메인 이펙트나 심플 메인 이펙트 보고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상호작용 메인 주효과가 메인 이펙트가 유의미하지 않아도 상호작용을 유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건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이게 의미로상을 볼 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일쪽에 가까운 데서 딱 선을 그으면 이게 이 값과 이 값이 유의한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선을 여기 교점에 가까운 데 그으면 차이가 안 나게 되죠. 그래서 평균 중심화라는 것들은 요 점을 우리가 보는 어떤 특정 값에 얘를 갖다 놓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각각 효과보단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만 봐라. 이런 뜻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제가 올려드린 자리에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보시고 그냥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뭐 꼼꼼하게 다 읽어보기보다는 필요한 것만 읽어보고 그냥 책상에 가까운 데 놓고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는 용도로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 보는데 제가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자꾸 뭐 거의 내 머릿속에 지우개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서 항상 찾기 좋게 놓고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저희 학기 중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랩장님하고 하다가 시간과 기회가 되고 얼굴 많이 볼 기회가 낮으면 랩실에서도 구조방정식 쓰는 거 가까이 있으면 더 쉽게 배우니까 제가 시간 나눌 대로 여러분들 도움 드릴 거 하고 도움 드리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스터디 오늘 이렇게 마감하면 될 것 같죠?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방학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시간 네, 내주신 박종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